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고 한동안 인간 불신까지 왔었던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든 기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외모와 겉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잣집에서 사랑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자란 것 같대요. 제 인생은 험한 비탈길 그 자체인데 겉모습만 보면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고 평탄하게만 살아온 온실 속 화초 같다는 거죠. 어쩌면 제 고생이 겉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건 큰 장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장점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스스로의 인생을 비탈길이라고 하냐면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사이가 좋고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도 사이가 좋으셨고 별다른 불화가 없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던 무렵 아빠가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병원 장기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신 아빠를 대신해서 밖에 나가 일을 하셨고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마치면 병원으로 곧장 가서 아빠 간병을 도왔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따로 의지할 형제 자매도 없고 엄마의 빈자리를 저 알아서 채워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병세는 계속 악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살도 빠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격도 난폭해지셨죠. 저도 중학생이라 한창 어리고 감수성도 예민할 때인데 병세가 악화되고 성격까지 날카로워지는 아빠를 지켜보고 간병까지 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저에게 짐을 준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시고요. 그래도 저희 아빠니까 그런 것쯤은 다 참을 수 있었고 아빠가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결국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쯤에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너무 슬펐지만 슬플 여유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1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거든요. 엄마는 계속 고된 일을 하셨고 저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또다시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프신 거였어요.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히고 슬펐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치료하고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하셨지만 진단을 받고 6개월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썰렁한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친척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어떻게 부모가 인연간격으로 다 죽냐고 쟤는 어쩌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면서도 제 앞날이 막막하고 컴컴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으니 아직 너무 어렸고 가족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섭기만 했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이 있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고모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로 수령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면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된다며 고모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서 살 용기는 나지 않아 그러기로 했어요. 고모와 고모 가족들이 특별히 저를 구박하거나 괴롭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고 철저히 남이었습니다. 외롭고 서글픈 시간들이라서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거실에 고모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할 때면 저는 방에서 헤드폰 끼고 공부하거나 잠을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고모는 굳이 가족들 한자리에 모일 때 저한테도 나오라거나 저를 일부러 챙겨주진 않았어요. 가족여행도 저를 빼고 잘 갔고 나들이 갈 일이 있어도 저는 자연스럽게 빠졌죠.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빼고 갔기에 저도 같이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제가 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꼬박꼬박 밥 잘 챙겨주시고 용돈 주시고 필요하다는 건 나름 빠짐없이 다 해주시던 고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도 저를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한데 고모부 눈치를 보셔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 고모부는 군 식구인 제가 있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고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저를 걷어주신 고모에게 고마운 마음도 컸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사람 하나를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방 하나 내주고 밥 주고 빨래해주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친척이긴 해도 엄밀히 고모네 집 얹혀 사는 건 맞으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자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네에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2년제 피부 미용학과를 진학했고 제가 가기로 한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고모는 수령한 보험금 중에서 저 키우는데 쓴 돈과 수고비를 일부 제외하고 주신다고 했는데 그맘때 고모부 사업이 별로 안 좋다며 반 정도는 갖고 나머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보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반도 꽤 액수가 컸지만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다며 보험금 반을 받아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고모는 방학 때라던가 2학기 때 기숙사 추첨해서 탈락되면 다시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 뒤로 고모네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자취방 하나 구해서 쭉 혼자 살았거든요. 저는 그맘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피부 미용학과를 진학했는데요. 전공이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형 미용실에 취업을 했어요. 그 미용실은 2층짜리 건물로 2층은 메이크업실이 있고 1층은 미용실이 있었죠. 저는 거기서 메이크업실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키가 크고 늘씬한 데다 외모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연예기획사 명함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 명함을 받아도 사기당하거나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에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에겐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을 경계하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직장이었던 미용실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1년 정도 다녔을 때고 일은 많지만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을 때였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배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성실하게 다녔었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가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디자이너 쌤이 잔뜩 화가 나선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뒤편에 탕비실로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야, 이주미. 네. 너 철이쌤하고 무슨 사이야? 철이쌤요? 무슨 사이라뇨? 발뺌하지 마. 다 들었으니까. 너 나랑 철이쌤이랑 결혼 준비 중인 거 몰랐어?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디자이너 쌤이 왜 저에게 따지는 건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철이쌤이라는 남자분하고는 일 때문에 미용실 안에서 잘 지냈지만 결코 따로 만나거나 연락조차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쌤은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따지시는 거였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웃긴다. 너 며칠 전에도 밤에 철이 불러냈지? 제가요?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 할래? 다 듣고 하는 얘긴데? 정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웃기는 년이네. 당사자한테 다 들었는데 발뺌하면 그만이야? 앞에서는 착한 척 실실거리면서 뒤에선 남자들한테 꼴이나 치고. 너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배웠니? 철이쌤이 우리 샵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너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오해세요.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철이쌤 불러주세요. 다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누구더러 부르라 말아야. 철이가 네 친구야? 너랑 바람핀 거 들켜서 집에서도 나갔어.
너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졸라 깝친다.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났고 다른 직원분들이 달려와서 말렸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죠.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저를 몰아가며 자기 약혼남인 줄 알면서도 제가 꼬리쳤다는 겁니다. 그 철이쌤이라는 사람이 미용실에서도 무단으로 안 나오고 잠수를 타면서 저는 더 오해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는 다른 쌤들까지도 저한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미용실로 출근하는 거 봐라. 보통 멘탈이 아니다 등등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결국 저는 쫓겨나듯 미용실을 퇴사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사람들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주 한참 뒤에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스텝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그 철이쌤하고 몰래 만났던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스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이쌤이 엉뚱하게도 바람핀 상대가 저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바람핀 스텝한테 피해가 갈까봐 애먼 저를 갖다 댄 거였죠. 한마디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욕먹고 그만둔 거였고요. 이제 와서 저한테 따졌던 그 쌤도 미안해한다며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했다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는 갈 일 없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만만한 게 저였는지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제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몰아붙인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일로 미용일 자체에 만정이 다 떨어졌고 한동안은 집에서 칩거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 일 자체도 큰 상처였지만 한편으론 나한테는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 라는 상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된 것도 고모 집에서 이방인으로 외롭게 살았던 것도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당하고 쫓겨나듯 일을 그만둔 것도 그동안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앞으로의 내 인생에도 이렇게 힘든 일만 있으면 어쩌나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렇게 2개월 정도 아무 활동도 없이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고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 하나가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오라고 자기가 오픈한 사무실에라도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가기 싫다고 거절했는데 그 친구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며 저희 집까지 아예 찾아와서 저를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친구네 사무실로 갔어요. 친구는 오픈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옷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였고 호기롭게 시작했더군요. 친구가 사무실을 열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해서 이래저래 구경을 했는데 친구가 새로운 신상품을 많이 떼왔다고 제가 예쁘고 날씬하니 입고 모델 좀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해봤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가 계속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결국 옷을 입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처음에는 영 어색했는데 찍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날 모델 해준 값으로 친구에게 밥 얻어먹고 집에 돌아왔고 그날 진지하게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집안에만 있던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준 덕분에 저도 리프레시가 좀 되었고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겼거든요. 물론 미용일은 쳐다도 보기 싫어졌고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마침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네 옷들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그렇게 판매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입고 찍은 옷들이 판매가 잘 된다며 모델빨이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바비 줄 테니 모델 좀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촬영할 때 재밌었기도 하고 당장 할 일이 없었던 때라 돈도 필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네 사무실로 가서 모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저도 쇼핑몰 일까지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오픈마켓 판매와 더불어 개인 쇼핑몰도 오픈을 했거든요. 친구도 혼자 하는 것보다 저랑 하는 게 좋다고 했고 저희는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친구의 첫 사무실은 손바닥만한 반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 뒤에 하얀 판때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서 촬영을 주로 했어요. 스튜디오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허술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름 열심히 사진 촬영도 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자연광 밑에서도 많이 찍었고요.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고 지나가는 분이 와서는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쇼핑몰 이름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쇼핑몰은 꽤 잘 되었고 저희는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며 늘렸습니다. 사무실도 나중에는 꽤 번듯한 건물로 옮기게 되었죠. 저도 애초에 보험금 받은 걸로 친구에게 투자금을 일부 줬었기에 착한 친구는 저에게 공동사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저는 동업자의 관계였고 둘 다 재밌고 신나게 일을 했어요. 잠도 아껴가며 일을 했지만 행복하고 열정적이던 때였죠. 그렇게 저희 쇼핑몰은 꽤 큰 규모로 성장했고 저희 둘이서 하던 것을 직원들도 하나둘씩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모델도 제가 메인이지만 다른 모델도 한 명 더 기용했고 그 외에 쇼핑몰 관리, CS 담당, 마케팅 담당 등의 직원들도 더 뽑았죠. 친구와 저는 그런 얘기를 잘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볕도 잘 안 드는 반지하 사무실에서 판때기 하나 놔두고 촬영했던 거 기억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번듯한 빌딩에서 이렇게 사무실 크게 쓰고 직원까지 쓰고 일한다며 이렇게 성장한 것이 참 놀랍다고 말이죠. 친구는 제 덕분이라고 잘 그랬고 저는 친구 덕분이라고 잘 그랬습니다. 친구는 제가 모델 일을 해주면서 매출이 확 뛰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한 거고 저는 친구 덕분에 집안에만 갇혀 지내다가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했으니 고마울 수밖에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서로 으쌰으쌰 더욱더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같이 운영한 지도 7년 정도 되었을 무렵 친구는 쇼핑몰에서 손을 떼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친구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영국에서 사는 교포였거든요. 그 남자랑 결혼 후 영국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던 친구가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니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떠난다는데 제가 어쩌겠나요. 친구는 자기 몫을 계산해서 주고 앞으로는 공동사장이 아니라 저 혼자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의 몫에서 더 챙겨서 주었고 결혼 선물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은 저 혼자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같이 하던 걸 혼자 하려고 하니 초반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동업자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맘때 저를 또 많이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쇼핑몰에서 포토그래퍼 겸 MD로 일하던 지섭 씨였습니다. 지섭 씨는 사진도 감각적으로 잘 찍고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말투도 다정하고 일도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인간적으로도 멋지다고 생각했었죠. 지섭 씨는 저에게 대표님, 확실히 다른 모델들보다 대표님이 모델로 서야 옷이 더 잘 살고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모델분들도 너무 잘하는데요. 어리기도 훨씬 어리고. 그렇긴 한데 우리 쇼핑몰에서 추구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대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고 매출에서도 차이가 크잖아요. 대표님이 입은 거랑 다른 모델들이 입은 거랑은 다른 모델들은 너무 마르기만 한데 대표님은 옷태가 달라요. 저는 멋쩍어서 웃었죠. 카메라로 가만히 보고 있자면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민망하게.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다 보니 피사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은 정말 타고난 외모예요. 저희 쇼핑몰 매출이 대표님 외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에게 칭찬을 잘 쏟아냈습니다. 민망하긴 하지만 실제로도 제가 모델인 제품들이 가장 판매량이 좋긴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저희 쇼핑몰의 메인 모델이고 간판인 얼굴이다 보니
구매자 입장에서도 제가 입은 옷에 더 관심이 가는 모양이었죠. 지섭 씨는 일 외에도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저 챙겨 먹으라고 영양제도 잘 챙겨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본인이 대리기사를 자처했죠. 아니면 본인 차로 저를 데려다주고 오전에 데리러 올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섭 씨가 제 남친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실력도 좋은데 저한테도 특히 잘하려고 하니 대표로서 마음에 쏙 드는 직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는데요. 지섭 씨가 연락이 와서 많이 안 좋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열과 오한으로 정신까지 오락가락해서 전화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오후에 지섭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A형 독감이었고 응급실에서 수액 맞고 푹 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옆에서 저 기다려주고 병원비 수납하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장까지 봐와서는 저 먹으라고 죽 끓여놓고 갔고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나왔더니 텅텅 비어있던 냉장고에 먹을거리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과 간단한 반찬 하나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냉장고가 너무 비어있어서 자기가 장 봐와서 채워 넣었다며 그리고 저 자는 동안 간단한 반찬이랑 국 끓여서 넣어두었대요. 지섭 씨는 평소에 요리가 취미라고 했고 할 줄 아는 요리도 꽤 많다고 했는데요. 저희 집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식사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도 짧고 끼니도 잘 안 챙겨 먹는 버릇이 있어서 냉장고에 물하고 샐러드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를 위해서 일부러 장까지 봐왔다고 생각하니 뭉클했습니다. 게다가 저 먹으라고 만들어준 죽도 그렇고 다 나으면 먹으라고 끓여둔 국과 반찬도 너무 감동이었죠.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지섭 씨에게 고맙다고 밥을 샀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회사 말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집에서도 군 식구로 얹혀 살고 성인 되고 나서부턴 줄곧 혼자 살았던 저였기에 마음 한구석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요. 지섭 씨가 그런 마음을 많이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섭 씨와 사랑에 빠졌고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지섭 씨가 좋아서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제가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데 괜찮아 하실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섭 씨에게 말하니 지섭 씨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묻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 집도 홀어머니 한 분 계신 건데. 어쨌든 나는 두 분 다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셔. 오히려 안쓰럽고 기특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것도 너무 멋지다고 하셨고. 정말? 나 좋게 보셔? 그럼. 저를 좋게 보신다는 말에 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사실 지섭 씨네는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어머님 밑에서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바쁘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맏아들인 지섭 씨가 동생 둘을 다 챙기고 건사했다고 합니다. 지섭 씨에게는 여동생 하나랑 남동생 하나가 있었거든요. 둘 다 대학생이고 또 연년생이기도 하고요. 엄마는 늘 바쁘셔서 지섭 씨가 나서서 집안일도 하고 음식도 많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리 실력이 좋았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저는 이미 그 집의 가족처럼 많은 부분을 도왔습니다. 동생들 용돈도 제가 많이 챙겨주고 둘째 동생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도 제가 마련해 주었죠.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연락해서 고맙다고 잘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우리 며느리라는 표현도 잘 쓰셨죠. 결혼도 전인데요. 저는 그런 말씀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족의 편입이 된다는 것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버는 수입은 지섭 씨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또 신혼집도 이미 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있었기에 거기서 바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어머님은 바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시짜짓도 없으셨고 연락 강요라던가 굳이 자꾸만 찾아오라고 하신다던가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큼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많이 해결을 했죠. 남편이 끌고 다니던 차는 둘째 남동생에게 주었고 남편 차는 제가 새 차로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렸죠. 제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쓰는 건 전혀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당연하다는 듯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릴 때마다 늘 고마워하시고 그만큼 저를 더 생각해 주려고 하셨고요. 하루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저 먹으라고 한약까지 지어서 오셨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갖고 오세요. 너 챙겨 먹으라고 한약해왔다. 몸에 좋은 거니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용돈 보내준 것도 고마워. 생활비도 보내줘 놓고 용돈까지.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보내드렸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며느리를 잘 얻었다. 노년에 며느리 잘 얻어서 이렇게 호강하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 무슨 호강이요? 제가 뭐 그렇게 해드렸다고. 아니야. 내가 지섭이한테 그랬다.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주민 만난 거라고. 어머님도 참. 너는 나이가 30이 넘어도 어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니. 밖에 나가면 다 20대 중반으로 보지? 그렇지도 않아요. 뭘 안 그래. 내 친구들도 너 보고 며느리가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모델이라더니 남다르다고. 지금도 어디 나가면 남자들이 줄을 잇겠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예쁘고 능력까지 좋은 며느리 둬서 안 불안하냐고 하던데 내 친구들이 그런 실없는 소리 하면 내가 크게 뭐라고 한다. 우리 며느리 그런 해픈 애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네가 우리 지섭이 아내고 우리 집 며느리인데 불안하긴 뭐가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죠, 어머니. 친구분들이 괜한 장난치시는 걸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여튼 우리 지섭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된다. 알았지? 그럼요. 저도 그 행복이 오래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1년, 2년 흘러가면서 저에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임신이 안 되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 온 마음을 다해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음의 상처가 많았기에 더더욱 제 자식을 가져서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딱히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1년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이 넘으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보통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이 넘어가면 난임이라고 한다던데 그렇게 치면 남편과 저도 난임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시험관이든 뭐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그런데 뭐든 다 제 의견에 맞춰주는 남편이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굳이 아이가 있어야 되냐며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또 꼭 그런 건 아니래요. 하지만 안 생기는 아이를 억지로 가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예 아이 없이 살겠다는 주의도 아니었고 생기면 낳는데 안 생겨도 그만이라는 어물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아이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만큼 남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남편은 임신 문제에 있어서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초반엔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이가 자연스레 생기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가 넘어가면서 마음이 부쩍 조급해진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때? 자기야, 무슨 병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에 맡기자. 나는 전부터 말했잖아. 아이는 꼭 가지고 싶다고. 자기는 우리 닮은 아이 안 갖고 싶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하지만 시험관 그거 내가 알아봤거든. 여자 몸에 별로 안 좋대. 나중에 고생 많이 한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할 준비가 되어 있어. 글쎄, 나는 자기 몸 상해가면서 굳이 아이가 있어야 되나 싶은데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그 말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자기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저희 남편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일관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안 갖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했고 남편은 그런 건 없다고 그냥 제 몸이 상하는 게 싫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편에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죠. 임신 준비에 관한 의견 차이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갈등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서운하고 이해 안 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갈등을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했죠.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맘때 저희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임신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를 꼭 갖고 싶었고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저와 남편이 임신 문제로 자주 삐걱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에 지섭이한테 너랑 밥 먹으러 한번 오라고 했더니 지섭이 혼자만 왔더라고. 혹시 싸웠니? 네? 조금요. 왜? 혹시 저번에도 말했던 임신 문제 때문이야? 그렇죠, 뭐.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네, 저는 빨리 아이 갖고 싶은데 지섭 씨는 임신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천하태평이어서요. 아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도 손주 필요 없으세요? 있으면 좋지. 좋은데 너도 너무 마음 쓰고 힘들어하지 마라. 자고로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잘 생기는 법인데 신경 쓰고 마음 상해하면 오히려 아이 잘 안 생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지섭 씨가 같이 병원도 다니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지섭이는 네 몸 상할까 봐 그런가 봐. 말은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너도 마음을 좀 내려놔. 오히려 안 생겨도 괜찮다.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것도 좋다. 마음 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럴까요? 그럼 내가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산 사람으로서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 오히려 애명 끌면 속 썩으면 애는 더 안 생겨. 그냥 안 생겨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려놓아야 돼. 네. 어머님은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임신이 잘 안 되면 시어머니들이 더 닥달한다고도 하던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것도 없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만 하셨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어머님 말씀처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만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미적지근한 행동도 거슬리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참 희한하게도 한번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후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마냥 좋기만 했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래저래 안 맞는 부분도 점차 늘어가고 서로 거슬리는 부분도 더 늘어났죠. 저도 남편과 제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싸우다가 저에게 애 못 가져서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까지 했어요. 결혼을 했고 나와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 하나 갖고 싶다는 게 그렇게 욕심이고 큰 무리인가요? 남편의 막말에 저도 화가 나서 크게 싸웠고 그 일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싸우면 2, 3일 정도는 대화를 안 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의 냉전은 꽤나 길었어요. 무려 보름 넘게 서로 대화를 안 했거든요. 일을 같이 하다 보니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대화를 했지만 집에서는 아예 대화도 안 했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쌩하게 지나쳤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점차 안 좋아지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남편은 꼭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저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고 저는 왜 남편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은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한창 안 좋았을 즈음 어머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랑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고 지섭이는 부르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둘이서 식사를 했죠. 지섭이는 아직도 말 안 하니? 네. 아휴, 부부싸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저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네요. 너네처럼 사이좋은 부부가 없는데 결국 임신 문제 때문이지? 네. 저는 지섭 씨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 왜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하는지. 내가 지섭이 어릴 때 이혼했잖아. 그러고 갖은 고생하면서 지섭이랑 애들 키웠는데 지섭이가 장남으로서 고생 많이 했거든. 그렇다 보니 본인은 결혼해도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나 봐. 저도 꽤나 마음고생하고 살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내 자식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 너도 이해하지. 저기 그래서 말인데 이게 뭐예요? 어머님은 가방에서 공병 안에 든 영양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공병에는 마땅한 상표도 붙어 있지 않아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인가요? 정확히는 영양제 같은 건데 임신에 좋은 영양제래. 나도 아는 사람한테 수소문해서 사왔다. 임신에 좋은 영양제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이거 꽤 효염이 있나 봐. 근데 상표도 없고. 그래도 믿을 만한 약이야. 이거 먹고 임신한 사람 많댄다. 정말요?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먹어. 대신 이런 영양제는 웬만하면 먹는 시간을 정해서 먹는 게 좋대. 먹는 시간을요? 영양제라는 것도 약 먹듯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댄다. 하라는 대로 해야 임신도 잘 되는 거지. 안 그렇니? 그렇죠. 어쨌든 저 위해서 이거 사오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임신에 대해서 심드렁한 만큼 어머님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영양제까지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말 맞다나 규칙적으로 약을 먹었어요. 공병이 담겨 있는 것이 좀 의아한 데다 약도 아니고 영양제인데도 먹는 방식이 까다롭고 이상했는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마치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너네 쇼핑몰은 갈수록 잘 되는 것 같아. 매출은 비슷해. 너는 결혼하고 나서도 어쩜 이렇게 날씬하고 예쁘냐? 애를 안 가져서 그런가 보지 뭐. 임신 준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안 생기네. 병원은? 나는 검진 받아봤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거든. 내가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그런 영양적인 부분만 보충해 주라고 하고. 사실 남편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영 미적지근해. 그래, 전에도 얘기했잖아. 지섭씨 이해가 안 된다. 시험관 같은 거 하면 나만 고생이라고 그렇다는데 모르겠어. 무슨 생각인지. 요즘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는 주미 네 말이라면 껌뻑했잖아.
맞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 얼마나 찬바람 쌩쌩에 예민한지 살 얼음판이나 다름없다. 지섭 씨가 너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완전 돌쇠 모드였잖아. 무슨 돌쇠야. 맞잖아. 거의 만하님 모시는 돌쇠 아니야? 그래서 너도 너네 시댁에 엄청 퍼주고. 그냥 형편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매달 시어머니 생활비 챙기고 틈틈이 용돈 내 시동생들 용돈 주고 그게 쉽니?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 워낙 나 잘 챙겨주시고. 하긴 너 엄청 예뻐하신다고 했잖아. 남편은 임신 문제에 심드렁한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내가 임신 때문에 고민하니까 일부러 수소문해서 임신할 때 도움되는 영양제까지 사오신 거 있지? 어머, 그런 것도 있니? 실은 제대로 된 의약품이 맞나 싶기도 해. 왜냐면 공병 같은 데 담아오셨거든. 어디 이상한 데서 사오신 거 아니야? 왜 어르신들 속이는 그런 사기업체들도 있잖아. 어머님 말로는 공신력 있는 데 거고 먹고 임신한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먹고 있어. 야,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너네 어머님이 어디서 사기당했을지 모른다니까. 얘 좀 봐. 함부로 먹지 마. 그래도 어머님이 먹으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그래. 보자. 어떻게 생겼는데? 잠깐만. 저는 서랍에서 먹고 있던 약병을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보던 친구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왜? 야, 이게 영양제라고? 나 이 약 아는데. 그걸 안다고? 어떻게? 그러면서 친구는 하나를 꺼내보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나도 먹었던 거야. 네가 이걸?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걸 왜 먹어? 이거 임신 잘 되는 영양제 아닌 것 같아. 그럼? 피임약 같은데? 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친구는 그 약이 임신이 잘 되는 약이 아니라 피임약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님이 주셨다니까. 야, 이거 약국 가서 물어보자. 아니면 내가 전에 먹었던 피임약 있거든? 생리 늦추려고 여러 번 먹었단 말이야. 그거랑 비교해보면 되지. 그렇게 친구와 가까운 약국에 갔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 약을 샀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 정말 두 약이 똑같은 거예요. 경악했죠. 혹시나 싶어서 약국에도 문의를 해보니 같은 약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기도 하고 등 뒤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임신 잘 되는 영양제라고 하셨는데 영양제가 아니라 피임약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고 소름 끼치는 말인가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어머님이 왜 나한테 피임약을 먹인 걸까 황당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저를 속이고 피임약을 줬는지도 모르겠고 또 저희는 이미 2년 넘게 자연임신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임신이 안 되는데 굳이 피임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남편과 어머님이 확 무서워졌습니다. 나를 속이면서까지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까 싶었죠. 그러다가 같이 약을 확인해준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그 약에 대해서 물어봤어? 너네 시어머님한테? 아니, 못 물어봤어. 그리고 못 물어보겠어. 너무 이상하고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너네 시어머니랑 니네 남편이랑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너무 혼란스럽고 미치겠어. 저기 있잖아. 나도 전에 친구한테 들은 건데. 뭐? 그 친구는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깐 거긴 한데 무슨 도청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 도청 어플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걸 남편 폰에 몰래 깔아두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돼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어플이래. 정말? 그런 게 있다고? 나도 들었을 땐 별게 다 있다 싶었는데
이혼 카페 이런 데서 암암님에 구매하고 이용한다더라고.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말이야. 너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니네 남편은 어머님하고 통화도 많이 한다며.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만약 필요하면 그 친구한테 물어볼게. 어디서 구매한 건지. 응. 친구의 얘기에 저도 고민을 꽤나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런 불법 어플까지 깔아서 도청을 해도 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도대체 어머님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면 어머님은 갖은 핑계를 대며 회피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물어서 그 도청 어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도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번 연습 끝에 남편 폰에 무사히 깔았고 그날부로 남편이 자기 폰으로 하는 모든 통화는 녹음이 되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별다른 게 없었고 친구들과의 통화거나 시동생들과의 간단한 통화, 일 때문에 하는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별다른 게 없구나 싶었는데 마침 어머님과의 통화가 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서봐, 밥은 먹었어? 먹어야죠. 아침 안 먹고 나왔니? 내가 반찬도 많이 해다 놨는데. 차려 먹을 시간도 없고. 주미가 그런 것도 안 하니? 그렇죠 뭐. 돈 잘 버는 걸로 아주 유세다 유세.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걔는 그렇게 게을러서는 애는 무슨 애를 낳고 싶다고 그 난리니? 그러니까. 계속 너랑 사이 안 좋아? 대충 풀었는데 미치겠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임신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여. 차라리 솔직히 말해야 되나? 절대 안 되지. 주미개가 그렇게 애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네가 애초에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봐라. 걔가 가만히 있겠어? 속였다고 생각해서 더 난리치겠지.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르고. 그렇겠지?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는 아예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임신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 혹은 결혼하고 나서라도 저에게 솔직히 말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그때까지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적극적으로 가질 생각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남편은 임신에 관한 기능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대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걔가 우리한테로 보내는 돈이 얼만데 너 걔랑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걔 같은 물주가 어딨니? 게다가 네 동생 지연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건데 학원비며 시험 준비할 때 생활비며 다 주미가 내줘야 되는데 이혼하면 절대 안 되지. 걔가 보내는 돈 덕분에 그나마 우리도 여유롭게 지내는 거니까. 그건 나도 알죠. 애초에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도 큰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주미개가 솔직히 예쁘기는 좀 예쁘니? 전에 너네 회사 남자 직원들도 주미 예쁘다고 막 그랬다며. 나 없을 때 지들끼리 그런 얘기 했다나 봐. 봐라, 여자가 너무 예뻐도 문제다. 근데 네가 임신 기능에 문제 있다는 것도 알아봐라. 주미개가 딴 맘이라도 콱 먹고 어디 가서 모르는 외간 남자애라도 베고 올지 몰라. 그리고 너한텐 이혼 요구하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피임약 먹이잖아. 그거 잘 먹고 있지? 나름 빼먹지 않고 먹더라고. 그럼 됐어. 내가 전에 잘 말해뒀다. 생리 전에는 꼭 먹지 말라고. 그래야 효과 있다고. 근데 어디 밖에 나가서 그러고 다닐 애는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니? 인물 반반하겠다. 유부녀라도 좋다고 눈독 들이는 남자도 한둘이 아니라면서. 그 얼굴 믿고 돈 벌어들이는 건 좋다만 맘만 먹으면 밖에서 그러고도 남지. 그리고 내가 애못 가지는 것도 이유지만 쇼핑몰 매출 생각해도 걔 임신하면 안 돼. 우리 쇼핑몰 다 걔 사진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배 튀어나오고 살 퉁퉁해져 있어봐. 단숨에 매출에 영향 가지.
그러면 안 되지. 돈은 갈수록 잘 벌어야지. 벌다가 못 벌면 큰일 나. 하여튼 자꾸 싸우지 말고 네가 잘 달래줘. 애기는 천천히 가져보자.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자. 살살 달래가면서. 그러다 보면 지도 포기하겠지. 알았니? 알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어리나갔죠. 무슨 문제인진 정확히 몰라도 어쨌든 남편에겐 임신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임신이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너무 원하다 보니 어디 밖에 나가서 딴 놈애라도 임신해 올까봐 염려돼서 무려 피임약까지 몰래 먹였던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유부녀인데 미쳤다고 밖에 나가서 애를 베어서 오겠나요? 어머님과 남편의 생각이 너무 상상 초월이고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저는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요. 따박따박 돈 잘 벌어오는 기계인데 그런데 제가 임신을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이 두려워서 약까지 먹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딸처럼 생각한다며 그리 저를 예뻐해 주시던 어머님도 남편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할 때 보니 저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하시더라고요. 저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앞에서만 그런 척 하신 거였어요. 그 이중적이고도 역겨운 태도에 구역질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몇 번이나 개원했어요. 딱히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도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뭘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철저하게 남이고 돈 버는 기계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고모 집에서 찬밥 신세로 외롭게 있었을 때도 미용실에서 누명당해서 쫓겨나듯 그만뒀을 때도 이처럼 비참하고 괴롭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에게 애정과 기대가 많았기에 그 배신은 더욱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날부로 몸에 완전 탈이 났고 알아 누웠습니다. 친구의 부축으로 병원에 갔고 영양제를 맞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뒤늦게 제가 병원에 간 사실을 안 남편이 달려왔지만 그 면상조차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저를 부축하려는 남편을 뿌리치고 집에 가면 어머님하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회복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님도 집에 오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남편 앞에 그 약을 내놓았어요. 어머님, 이거 어떤 약인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 갑자기 왜 그래? 이건 영양제라고 했잖아. 어디서 사셨는데요? 아는 데서. 어머님, 속으셨네요. 이거 영양제 아니에요. 피임약이래요. 그 말에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들켰다 싶은 표정을 지으셨죠.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 참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영양제라고 속이고 피임약을 먹이실 수 있으세요? 주미야, 오해야. 내가 속아서 샀나 보다. 아니요. 어머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장지섭,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알아. 너 애초에 임신 못한다며. 제 말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참 너무들 한다. 나는 너한테 결혼하면 애부터 갖고 싶다고 그 얘기 누누했어. 여지껏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속인 거야. 주미야... 더러운 손으로 잡지도 마. 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도 아니야. 임신 안 되는 거 작정하고 속이고 행여나 내가 다른 남자라도 만날까봐 그래서 덜컥 애라도 가질까봐 두려워서 피임약까지 몰래 먹여? 주미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두 가지 얼굴이 있으세요? 왜 저한테 이딴 걸 먹이시냐고요? 왜? 저는 그 앞에서 공병 뚜껑을 열어 약을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임신 잘 되는 영양제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그 말에 남편과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둘 다 꼴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요.
남편은 이혼 얘기에 눈이 뒤집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내 생각에 변함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다 진행할 거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집을 안 나가서 제가 남편 짐 챙겨서 어머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왜 나가느냐 부당 해고다 어쩐다 했지만 저는 소문 다 내기 전에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버티다가 퇴사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해서는 잘못했다고 했어요. 나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었어. 어렸을 때. 그때 병원 가서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커서도 자연 임신은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면 날 떠날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거야. 진짜 비겁하다. 내가 어쩌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막말로 내가 숨겨놓은 애 있는데 네가 떠날까 봐 말 안 했다 그러면 너는 용서가 되겠니? 미안해. 근데 이혼은 말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아니라 내 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나 너도 너네 엄마도 생각하면 징그럽고 치가 떨려.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그냥 갈라서 줘. 하지만 남편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참 지긋지긋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혼이 되었고 약을 속이고 먹인 불법적인 행위와 그 일은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어요. 애초에 결혼할 때 남편 쪽에서 해온 게 없었기 때문에 재산은 정리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 차는 바로 뺏어왔어요. 전 남편도 저희 회사 잘리고 나서 취업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었고 전 시모도 원래 식당 일 하시다가 저한테 생활비 받고 나선 그만두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돈 넣을 곳이 없었죠. 위자료까지 지불했는데 자기들은 돈 넣을 구석이 없어졌다 보니 생활도 몹시 궁핍해졌고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나름 여유롭게 부족함 없이 지내왔는데 그게 다 끊겼다 생각하니 죽을 맛인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저만 하겠나요. 그 일은 상처가 너무 커서 꽤나 오랫동안 울적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씩 털어내고 다시 일에 매진하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아직도 미안하다, 잘 살고 있느냐며 질척대면서 연락하지만 다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착한 척, 좋은 척, 저만을 위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그토록 징그러운 짓을 벌이고 있다 생각하면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하는 일 잘 되고 돈 걱정도 없고 또 어쨌든 이혼도 무사히 잘 끝났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싶다가도 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저에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제 쇼핑몰도 그렇고요. 힘든 만큼 또 저를 위해서 잘된 일도 많은 것을 알기에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